저는 현명한 친정엄마 덕분에 다시 일어선 50대 여자예요.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남 앞에서 이렇게 꺼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됐지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장 골목에서 자랐어요. 친정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셨거든요. 저는 엄마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다듬고 비닐봉지를 벌려 반찬을 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엄마는 손님 앞에선 그렇게 살갑게 웃으시다가도 저한테는 참 말이 짧으셨어요. 한 번은 제가 겉절이에 간을 잔뜩 해놨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반찬도 사람도 간을 한꺼번에 세게 하면 못 써. 조금씩 봐가면서 해야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참 잘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해요. 뭐든 조금씩 참아가면서요.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참는다고 다 익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건 속에서부터 먼저 쉬어버리고 말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날도 저는 급식실에서 커다란 국솥을 젓고 있었어요. 손목이 시큰거려도 티도 못 냈죠. 애들 밥 때는 지켜야 하니까요.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생이 슬쩍 묻더라고요. 언니, 형부 퇴직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는 국자를 저으면서 웃었어요. 응, 이제 둘이 시장이나 다니면서 살아야지. 그 양반이 집에만 붙어 있을 사람은 아니지만,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남편이 집에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말. 저는 그게 부지런하다는 뜻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 그 사람 발길이 향한 데가 따로 있었던 건데 말이죠.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어요. 평생 회사 점퍼 하나로 사계절을 나던 양반이 어느 날 밝은 셔츠를 사오고 반짝반짝한 새 구두를 신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옆머리를 자꾸 손으로 누르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나 너무 늙어 보이나? 저는 별 생각 없이 웃어 넘겼어요. 당신 나이에 20살로 보이면 그게 더 무섭지 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남편은 안 웃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같이 낄낄거렸을 사람이 표정이 싹 굳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표정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게 신호였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요. 며칠 뒤였어요. 남편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코끝에 낯선 향수 냄새가 확 감기는 거예요. 처음엔 회사에서 여직원들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라도 탔나 보다. 그렇게 넘겼어요. 그런데요, 소매 끝을 들춰보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향이 나더라고요. 옷 한 장을 손에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코끝이 먼저 다 알았는데 마음이 자꾸만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우기고 있더라고요. 그 무렵부터는 밤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늦은 시간에 슬그머니 베란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주차장에 세워진 회색 SUV 비상등이 두 번 깜빡하고 켜지고요. 남편이 휴대폰을 확인하면 이번엔 세 번 깜빡이는 거예요. 무슨 신호처럼요. 그러곤 외투를 챙겨 들고 나가면서 이러죠. 회사 사람이 잠깐 왔대. 제가 창밖을 내다보면 차는 벌써 저만치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하도 마음이 시끄러워서 시장에 계신 엄마한테 지나가는 말로 흘렸어요. 남편이 요즘 부쩍 옷에 신경을 쓴다고요. 그랬더니 멸치를 고르시던 엄마 손이 딱 멈추시더라고요. 옷만 바뀌었어? 머리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그러네? 돈, 돈 쓰는데도 바뀌었는지 잘 봐라. 저는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대뜸 돈 얘기를 꺼내나 싶어서 웃어 넘겼어요. 근데 엄마 얼굴은 하나도 안 웃고 있었어요. 일이 터진 건 딸아이 때문이었어요. 그맘때 딸이 독립을 준비하면서 괜찮은 전셋집을 봤다고 조심스레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걱정 말라고 했죠. 너 몫으로 야무지게 부어둔 적금이 있으니까 그거 헐면 된다고요. 그런데 밥 먹던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요즘 전세 위험해. 조금만 기다려. 얼마나요? 딸이 물었어요. 몇 달만. 그러면서 정작 금액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그날 밤 딸이 집에서 쓰던 공동 태블릿을 켰는데 오래된 은행 앱 알림이 줄줄이 떠 있는 거예요. 정기적금 중도 해지, 개인연금 해약, 대출 실행 안내. 저는 처음엔 남편이 금리 좋은 데로 옮기느라 그랬나 보다 했어요. 아빠가 잘못 눌러나 보다. 엄마, 이런 걸 세 번이나 잘못 눌러? 딸 말에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는 곧장 장롱 서류함을 열었어요. 애들 몫이라고 고이 챙겨둔 통장 세 권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웬 모르는 명함 한 장이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법인 렌터카 수익관리 실장.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넌지시 물었어요. 당신 애들 적금 옮겼어? 금리 더 좋은 데로 옮겨놨어. 어디로요? 내가 알아서 해. 손해볼 일 없어. 그러곤 그날 처음으로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자더라고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요. 다음날 저는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적금 얘기를 다 털어놨죠.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무만 썰었어요. 도마 위로 탁탁 그 소리만 나더라고요. 그러다 이러시는 거예요. 10달만 버텨라. 뭘 10달이나 버텨, 엄마. 참고 살라는 말 아니다. 네 통장부터 잠그고, 네 도장 챙기고, 눈으로 본 건 날짜별로 다 적어놔. 그러면서 딱 세 가지를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집 등기하고 담보대출, 남편이 해지한 금융상품, 그리고 남편이 만나는 사람과 그 투자처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잡는 건 소리가 아니다. 종이다, 종이. 네가 방구석에서 울고 있는 동안에도 종이는 그대로 남거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 인감이랑 신분증 사본, 공동인증서를 따로 챙겼어요. 비밀번호도 싹 다 바꿨고요. 남편이 뭘 그렇게 뒤지냐고 묻더라고요. 내 것 좀 찾았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떨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급히 출근한 아침이었어요. 우산을 찾으러 차에 갔다가 컵홀더 밑에서 오피스텔 주차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같은 주소가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이나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날짜와 시간을 수첩에 또박또박 적었죠. 그날 저는 남편을 처음 의심하기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죠. 다만 그날 처음으로 제 의심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니까 이상하게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는 차량 등록증을 한번 확인해 볼 겸 남편 차 글로브 박스를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웬 검은 천주머니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게 묵직하더라고요. 끈을 풀어보니까 안에 스마트 키가 3개나 들어있었어요. 열쇠마다 흰색 스티커가 딱딱 붙어 있었는데 38호, 52호, 71호 그렇게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가 싶어서 봉투 밑을 더 뒤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서류 한 뭉치가 나오는 거예요. 법인 장기 렌터카 위탁 운영 계약서. 계약자 이름 자리에 남편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투자금은 3차례에 걸쳐서 다 합치니 1억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돈이 들어간 계좌가 법인 계좌가 아니라 웬 개인 명의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일십, 백, 천만. 게다가 손가락이 그냥 굳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 하려고 나중에 시집장가 미천하려고 10년 넘게 부어온 그 돈이 여기 종이 쪼가리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정신을 좀 차리고 계약서에 적힌 차량 번호랑 차종을 수첩에 옮겨 적었어요. 저는 남의 차 주인이 누군지 알아낼 재주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다만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차량 이력, 딱 그 정도만 찾아봤죠. 그런데요, 이게 하나같이 안 맞는 거예요. 한 대는 계약서엔 승합차라고 되어 있는데
조회해보니 조그만 경차더라고요. 다른 한 대는 연식이 영 딴판이고요. 세 번째는 번호 형식부터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붙어 있는 차량 사진을 딸이랑 같이 확대해봤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봐. 차는 다 다른데 뒤에 벽 얼룩이랑 현수막 주름이 똑같잖아. 이거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찍어놓고 번호판만 가린 것 같은데? 저는 그 순간 등에 소름이 쭉 돋았어요. 딸 말이 맞더라고요. 서로 다른 차라면서 배경이 판박이처럼 똑같았거든요. 솔직히 그때 당장이라도 남편 회사로 쳐들어가서 이게 다 뭐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 말이 자꾸 귀에 맴도는 거예요. 종이가 남는다고. 소리는 안 남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꾹 참고 열쇠랑 계약서를 원래 자리에 고스란히 돌려놨어요. 사진만 찍어두고요. 근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스마트 키 하나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지 뭐예요. 딸깍 하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남편이 회사에서 그 소리를 듣고 곧장 달려올 것만 같았어요. 며칠을 벼르다가 저는 그 오피스텔 주소로 가봤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염없이 기다렸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낯익은 차가 주차장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밤마다 우리 집 앞에서 비상등을 깜빡이던 그 회색 SUV였어요.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택시에서 내리는 게 보였고요. 남편이 어떤 여자한테 다가가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주 익숙한 손길로 남편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마치 매일 그러던 사람처럼요. 그때 근처에 있던 젊은 직원이 그 여자한테 이러더라고요. 실장님, 내일 투자자 설명회 자료는 어떻게 할까요? 실장님. 명함에 적혀 있던 그 실장이 바로 저 여자였던 거예요.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여자랑 같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부부보다 더 부부 같은 모양새로요. 저는 카페 의자에서 한참을 못 일어났어요. 이상하죠? 화가 먼저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배가 아팠어요. 누가 뱃속에 손을 집어넣고 장기를 비틀어 짜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엔 땀이 흥건하고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나고요. 다음날 저는 그 사진을 들고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는 사진 속 여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돈은? 엄마, 지금 그게 문제야? 여자가 있잖아, 여자가. 여자만 있으면 마음 하나 잃고 마는 거다. 근데 돈까지 넘어가면 네 몸 일 자리까지 잃는 거야. 엄마 말이 참 매정하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정확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법률 상담을 받고 집 등기부터 떼봤어요. 그랬더니 남편 단독 명의로 돼 있는 우리 아파트에 얼마 전 근저당이 새로 하나 잡혀 있더라고요. 남편이 생활자금이랍시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거였어요. 우리가 30년을 같이 갚은 집인데 말이죠. 이번엔 제가 직접 남편한테 물었어요. 물론 제가 낀 대화니까 녹음을 켜놓고요. 당신 렌터카 사업해요? 누가 그래? 차 열쇠는 왜 세 개나 갖고 다녀요? 아, 그거 회사 차량 관리 좀 맡아준 거야.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떡하니 박아놓고도 남의 일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차 안을 뒤졌다는 걸 알고는 오히려 저한테 버럭 화를 냈어요. 부부 사이에도 지킬 선이 있는 거야. 통장은 텅텅 비워도 되고 차 안은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을 못하고 문만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무렵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직장 선배가 아버지 소개로 렌터카 투자에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원금이 보장된다고 아버지가 그랬다면서요. 심지어 아들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권했었다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제 돈만 집어넣은 게 아니었다는 걸요. 확인차 공동 태블릿을 다시 열어봤어요. 거기 동기화된 문자 알림 중에 모집 수당 지급이라는 문구가 눈에 딱 걸리더라고요.
남편은 사람을 하나 끌어올 때마다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속은 피해자가 아니구나. 선을 넘었구나 하고요. 딸이랑 계약서에 적힌 회사 주소도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거긴 자동차 회사 간판은커녕 아무나 잠깐 빌려 쓰는 단기 임대 사무실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건물 안내판에는 그 법인 이름조차 없었고요. 딸이 인터넷을 뒤지다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차 사진이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어. 회사 이름만 다르지 사진은 똑같아. 저는 딸 도움을 받아서 인터넷에 조심스럽게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렌터카 계약서를 가진 분을 찾는다고요. 차량 번호랑 개인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연락이 왔어요. 퇴직한 버스기사의 아내라는 분이었는데 계약서 양식도 똑같고 돈 넣은 계좌도 똑같더라고요. 그 집에도 검은 스마트 키가 하나 전달돼 있었대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 열쇠 받고 자기가 진짜 차 주인이 된 줄로만 알았대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번쩍하더라고요. 아, 그 열쇠 3개. 그게 진짜 투자한 차 열쇠가 아니었구나. 그냥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쥐어준 소품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제 경찰서에 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딱 한 번만 더 자료를 정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가는 것보다 빈손으로 안 가는 게 훨씬 중요한 거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해? 내가 안 침착하면 네가 무너지잖니.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제가 흔들릴 때마다 뒤에서 발밑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 어느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더니 식탁 위에 갈색 봉투 하나를 툭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그게 또 무슨 계약서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 협의 이혼 서류더라고요. 남편이 아주 담담한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만 각자 살자.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요. 각자 살자는 사람이 왜 내 몫까지 다 챙겨서 나갔어요? 남편은 못 들은 척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었다는 거예요. 제가 애들이랑 친정엄마밖에 몰랐다면서요. 그래서 애들 적금까지 다 빼갔어요? 그건 투자야, 투자. 나중에 더 크게 불려서 돌려주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예전 같으면 저는 여기서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그런 생각부터 했겠죠. 근데 그날은 안 그랬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은 해줄게요. 그런데 당신이 정해준 날짜엔 안 해요. 당신이 숨긴 돈, 그거 다 찾고 나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순순히 도장을 찍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날 밤도 공동 태블릿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그 여자, 실장이라는 여자한테서 온 메시지 일부였어요. 이번 달 안에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집 문제부터 빨리 끝내요. 저는 그 메시지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이혼을 서두르는지 그 이유가 거기 다 적혀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옷가지랑 세면도구를 챙기더라고요. 저는 붙잡지 않았어요. 어디 가려고요? 당분간 회사 숙소에 좀 가 있을 거야. 그 여자 있는 오피스텔 말고요? 제가 그 말을 하니까 남편 손에서 들고 있던 셔츠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여자 얘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엔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집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 나가려면 제가 나가라는 거였어요. 이 집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알지? 명의는 당신 이름이죠. 근데 돈은 우리 둘이 30년을 같이 갚았잖아요. 저는 이미 변호사 상담을 받아둔 사람답게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목소리가 벌벌 떨렸을 텐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님이랑 상의해서 재산 분할 청구랑 남편이 집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를 더 잡지 못하게 막는 절차부터 밟았어요. 발밑을 다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러던 차에 남편 직장 동료라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예전에 남편이랑 통화한 걸 녹음해 둔 게 있다면서요. 그 녹음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더라고요. 차량을 자기가 직접 다 확인했다면서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실제로 본 거라곤 주차장에 잠깐 세워둔 중고차 세대가 전부였어요. 그 동료분이 이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언젠가 남편이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흘렸다는 거예요. 차량 번호가 좀 안 맞긴 한데 실장님이 서류 처리 중이라고 하더라고. 사람 몇 명만 더 들어오면 먼저 넣은 돈부터 돌려받을 수 있대.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남편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도 알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였다는 거잖아요. 자기 돈 회수하겠다고요. 이제 이 사람은 정말로 그냥 당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안 아들이 눈이 벌게져서는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가겠다고 뛰쳐나가려는 거예요. 저는 문 앞을 딱 막고 섰어요. 엄마, 가만히 있으라고? 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는데? 지금 가서 아버지한테 한 대 치면 결국 네 손만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럼 그냥 두 손 놓고 있어?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다. 엄마 지금 싸우고 있어. 종이로 싸우고 있다고. 아들도 그 말에 결국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아이들한테만은 아버지 때문에 죄인 되는 일은 절대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비워놓고 나간 작은 방으로 금융 서류랑 증거들을 다 옮겼어요. 그리고 그 방문에 새 좌물쇠를 하나 달았어요.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방이 생긴 거예요. 참 우습죠? 남편이 나가고 나서야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요. 그런데 그 작은 방이 저한테는 어떤 큰 방보다도 든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시장에 좀 일찍 나와라. 네 인감은 됐고 신분증만 하나 챙겨서 와.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이제 네가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지 그 얘기를 좀 해야지.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살 얘기라뇨. 다음 날 시장에 갔더니 엄마가 웬일로 장사를 일찍 접더라고요. 평생 문 닫는 시간 딱 지키던 양반이요. 반찬 가게 셔터를 드르륵 내리고는 저를 점포 뒤편 낡은 창고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 창고가 그냥 오래된 짐 쌓아두는 데인 줄로만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곳이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창고 문을 열고 불을 딱 켜는데 안에 웬 낡은 장부랑 등기 서류 뭉치, 그리고 무슨 안내문 같은 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뭔가 아주 오래 준비해둔 사람처럼요. 엄마가 그 서류 더미를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네가 10달을 버틴 이유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10달을 버티라던 그 말이 그냥 참고 견디라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 창고 안에서 비로소 알게 됐거든요. 저는 그 창고 안에서 서류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그만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점포 뒤편에 있는 그 자투리 땅이랑 낡은 창고 5칸이 전부 다 엄마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게 그냥 남의 땅 빌려 쓰는 건 줄로만 알았거든요. 엄마, 이게 다 엄마 거였어? 진짜로? 한꺼번에 산 거 아니다. 장사하고 남은 돈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사 모은 거야. 저는 그 말에 코끝이 다 시큰하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반찬 팔아서 10원, 100원 모은 돈으로 남들이 다 쓸모없다고 손살에 치던 땅을 한 뼘씩 사들었던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땅을 샀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지나다니는 길목은 언젠가 넓어지게 돼 있어. 시장 옆에 놀고 있는 빈 땅도 언젠가는 다 필요해지는 거고 나는 그렇게 봤어.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엄마 말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 땅이 글쎄 공영주차장이랑 주민센터 진입로를 내는 사업에 편입이 된 거예요. 감정평가니 협의니 하는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요. 일이 예정대로만 흘러가면 딱 10달 안에 보상금이 확정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왜 하필 10달이라고 했는지를요. 그런데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큰 일을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물끄러미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한테 말하면 넌 분명히 네 남편한테 말했을 거다. 그럼 그 인간이 알게 되고 그 인간이 알면 결국 그 여자까지 다 알게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맞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믿고 뭐든 다 털어놓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래서 땅을 미리 제 앞으로 돌려놓지도 않았대요. 혹시라도 남편이 그걸 알고 또 대출을 받네, 투자를 하네 하면서 압박할까 봐요. 엄마는 저보다 저를, 아니 제 남편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그 10달이라는 말이 절대 결혼 생활을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내가 언제 너더러 맞고 살라 했냐? 돈 다 빼앗기고도 웃으면서 살라 하더냐? 아니, 그건 아니었지. 네 빚이 대체 얼마인지 낱낱이 찾고 저 사람들이 누군지 다 잡고 네가 이 집 나가서 두 발 벗고 살 자리 만들 때까지 그때까지만 버티라고 한 거다. 엄마 계획은 아주 또렷했어요. 첫째는 남편이 재산을 더 빼돌리거나 대출받지 못하게 막은 거고, 둘째는 사기랑 불륜 증거를 확실하게 잡는 거였어요. 그리고 셋째가 제가 독립해서 살 집값을 마련하는 거였고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빈손으로 나가면 사람은 결국 도로 기어 들어가게 돼 있어. 아무리 미워서 뛰쳐나와도 당장 몸 닐 데가 없으면 도로 그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다. 저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저는 엄마가 저를 못 믿어서 숨긴 건 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저를 의심한 게 아니라 제가 남편을 너무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진함이 결국 저를 다치게 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엄마는 보상금 얘기도 아주 야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 돈은 당신이 먼저 직접 받아서 세금이랑 가게 정리 비용부터 다 처리하겠다고요. 그리고 제 이혼이랑 재산 분할이 깔끔하게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일부를 정식으로 저한테 증여해서 작은 집 한 채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땅은 끝까지 내 이름으로 둔다. 네 이혼 다 끝나면 그때 세금 제대로 내고 네 몫을 떼어줄 거야. 저는 그 말에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 평생 번 돈인데 그 노후 자금을 제가 어떻게 받냐고요. 엄마, 그거 엄마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거다. 내 딸 살리는데. 이보다 더 잘 쓸 데가 어디 있어? 그러더니 엄마가 반찬통 밑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쓱 꺼내는 거예요. 열어보니 당장 제 변호사 비용이랑 몇 달 생활비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큰 돈은 나중 일이고 사람이 싸우는데도 다 밥값이 드는 거다. 이건 먼저 갖다 써라. 저는 그만 엄마 품에 와락 안겨버렸어요. 다 큰 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엄마는 등을 두드려 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엄마, 나 그동안 잘못 살았나 봐. 잘못 산 게 아니라 잘못 믿은 거지. 믿은 사람보다 속인 놈이 나쁜 거다. 그걸 왜 네가 짊어져? 그날 저희 모녀는 창고 바닥에 서류를 쫙 펼쳐놓고 밤늦도록 정리를 했어요. 남편 이름 박힌 계약서, 개인 계좌로 돈 넘어간 송금 기록, 차종이랑 연식이 안 맞는 차량 번호들, 여기저기 돌려 쓴 광고 사진, 남편이 챙긴 소개 수당 알림,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 진술이랑 투자 권유 녹음까지요. 엄마가 그 서류 뭉치를 고무줄로 탁 묶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건 네 눈물이 아니다. 증거야, 증거. 저는 그 서류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새벽 장사 준비하는 상인들 사이로 골목 끝에서 아침 햇빛이 스미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이랑 자료를 다 제출했어요. 담당 수사관님이 서류를 쭉 훑어보더니 이러더라고요. 분류는 분류대로, 사기는 사기대로 따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랑 송금 내역은 확인해 볼 가치가 충분하네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둘 다 확인해 주세요. 저 사람은요, 제 마음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집 노후 자금까지 다 가져갔거든요. 그 말을 하는데, 이제 더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수사관들이 계약서에 적힌 차량 번호랑 차대 번호를 하나하나 다 대조해 봤는데 그 결과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대는 이미 오래전에 폐차된 차였고 또 한 대는 계약서랑은 아예 딴판인 차종이었대요. 다른 하나는 버젓이 중고차 매장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번호 자체가 통째로 조작된 거였고요. 그러니까 남편 이름으로 굴러가는 렌터카는 세상에 단 한 대도 없었던 거예요. 그 열쇠 3개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이 다른 피해자분들이 받은 스마트키까지 죄다 모아서 대조해 봤더니 죄다 폐차장에서 나온 열쇠나 중고차 매장에서 잃어버린 예비키였던 거예요. 그 어느 것도 계약서 속 차량이랑은 연결이 안 됐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 열쇠들은 자동차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지갑을 열게 만드는 열쇠였던 거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른 피해자분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사관님이 신고한 분들께 일일이 동의를 구해서 모임이 만들어졌고, 제가 예전에 올린 글을 보고 뒤늦게 연락해온 가족들도 합류했어요. 그런데요, 계약서를 다 펼쳐놓고 보니까 회사 이름만 다르지 문구랑 오탈자까지 죄다 똑같은 거예요. 붕어빵처럼요. 돈이 흘러간 계좌도 법인 계좌가 아니라 그 여자랑 그 친척들 개인 명의 계좌로 이리저리 쪼개져 있었고요. 그 돈은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명품 사는 대로 또 다른 피해자한테 수익금이라고 돌려주는데 다 쓰였더라고요. 전형적인 돌려막기였던 거죠. 그럼 우리 남편은 어디쯤 있었느냐? 남편은 처음엔 진짜로 돈을 넣은 피해자가 맞았어요. 근데 차가 없다는 걸 눈치챈 다음에도 자기 원금 뽑아내겠다고 멀쩡한 직장 동료들을 끌어들였잖아요. 그 대가로 소개수당을 챙기고 거짓 설명회에도 얼굴을 들이밀었고요. 수사관님이 남편한테 물었대요. 차량 번호가 안 맞다는 걸 대체 언제 아셨습니까? 남편은 거기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오피스텔을 싹 비우고 도망을 쳤어요. 피해자들이 같은 계좌를 경찰에 무더기로 제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남편한테는 딱 문자 한 줄만 남겼대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각자 알아서 정리해요. 남편이 부랴부랴 오피스텔로 달려갔지만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짐도 다 빠진 뒤였어요. 그제야 남편은 자기가 그 여자한테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투자자 7번으로 적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사랑받는 파트너인 줄 알았는데 그냥 돈 대주는 호구였던 거예요. 그 여자는 도망친 지역에서 또 사고를 쳤어요. 이번엔 무슨 무인 캠핑카 위탁 운영 사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문화센터에서 설명회를 열더라고요. 근데 우리 피해자 모임에 있던 한 가족이 그 광고 문자를 받고 바로 경찰에 제보를 냈어요. 결국 경찰은 그 설명회가 끝나는 딱 그 시점에 여자를 붙잡았고요. 그 여자는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제가 뭐 강제로 돈 받았어요? 그냥 사업이 좀 안 됐을 뿐이잖아요. 하지만 이미 가짜 차량 번호에 돌려 쓴 사진에 소품으로 쓴 열쇠에 돌려막기 계좌까지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호송차로 옮겨지는 그 여자랑 딱 마주쳤어요. 경찰 제지선 너머에서 그 여자가 저를 보고 비웃더라고요. 당신도 결국 집 잃고 빈털털이 됐잖아.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아니요. 우리 엄마가 지켜준 게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손끝 하나 못 댈 거요. 그 말에 그 여자 얼굴이 그제야 굳어지더라고요. 남편도 사기 모집이랑 수당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여전히 똑같은 소리만 하더라고요. 나도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당신이 속은 건 딱 처음 한 번이에요. 알고도 다른 사람 끌어들인 건 그건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불구속으로 풀려난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다시 회사 나가서 다 갚겠다고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당신은 참 늘 다시 시작하자고 하네요. 그것도 꼭 남의 돈으로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10달이 지나고 엄마 땅 보상 절차도 마무리됐어요. 엄마는 그 돈을 직접 받아서 세금이랑 가게정리 비용으로 딱 처리하셨고요. 물론 그 일은 남편한테는 끝까지 비밀이었죠. 저희 부부는 재산 분할 조정을 거쳤어요. 아파트를 처분해서 담보대출부터 갚고 남은 돈은 제가 30년간 같이 갚은 몫을 인정받아서 나눴어요. 남편이 저 몰래 진 투자 빚은 제가 보증 선 것도 서명한 것도 아니니까 저한테는 넘어오지 않았고요. 애들이 다 성인이라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 이혼이 확정됐어요. 이혼이랑 재산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야 엄마는 세무상담까지 꼼꼼히 받아서 저한테 주거자금 일부를 정식으로 증여해 주셨어요. 저는 그 돈으로 큰 아파트 대신 시장이랑 급식실에서 멀지 않은 작은 전셋집을 하나 얻었어요. 방은 딱 2개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 어느 문도 남편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 닫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사하고 나서 딸이랑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그러고는 금융 서류를 쫙 펼쳐놨죠. 딸 독립자금, 아들 결혼자금, 엄마 병원비, 그리고 제 노후 생활비까지요. 이번엔 금액이랑 명의를 온 식구가 다 같이 확인했어요. 앞으로 우리 집 돈은 절대 숨기지 말자. 서로 못 믿어서가 아니라 같이 알고 있자는 거야. 시장 반찬 가게도 결국 철거를 앞두고 마지막 날을 맞았어요. 엄마가 남은 나물을 봉지에 담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반찬은 오래 둬서 쉬는 게 아니야. 상한 줄 뻔히 알면서도 아까워서 못 버리니까 그래서 더 쉬는 거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셔터를 천천히 내렸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가짜 열쇠 때문에 저는 진짜 문을 찾았거든요. 누구의 아내로만 살던 그 집을 나와서 비로소 제 이름 석자로 사는 문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작정 참고만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대신 준비하세요. 통장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어둠 속에서 도무지 빛이 안 보인다면 아주 작은 불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켜야 해요. 2번이고 3번이고요.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언젠가 당신을 진짜 문 앞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듣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재물이 늘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